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2월 18일 9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두고 말할 때 자존심이 세다, 약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높다, 낮다 라고 표현하지요. 즉 자존심과 자존감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서술어에서부터 사용세가 달라지는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보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존심의 주체는 남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반면 자존감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바로 알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존심은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혹시 자존감을 세워주는지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주는지 어느 쪽에 우리의 교육의 방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자존심을 세워주느라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지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인순이가 불렀습니다. 거위의 꿈. 요새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또 공교육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아니 믿지 못한다기보다 공교육보다는 좀 다른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으셨죠. 그래서 수많은 대안교육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그래서 꼭 공교육을 거치지 않고서 대안교육을 찾아가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대안교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발드로프 대안교육을 자녀들을 맡기신, 그리고 그 발드로프 교육을 직접 또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그 현장에 한가운데 계신 우리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도대체 발드로프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드로프 교육에 아이들을 맡겼고 그 아이들이 발드로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이런 대안교육에 갔으면 어떨까라고 하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정보 차원에서라도 이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 두 분이 좀 오셨는데요. 우리 직접 인사 나누고 우리 직접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 일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이화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발달장애 청년들과 발달장애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오전에는 세상에 닿다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고, 오후에는 딥스 어린이 언어치료실이라는 곳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발도르프 학교에 5학년, 3학년을 보내고 있는 엄마고요. 그리고 막내 25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최화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화영 선생님. 네, 딸을 셋 두고 계신 네. 네, 흔치 않은 이 시대의 참부모. 맞습니다. 네. 애국자라고 하죠.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발도르프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 이름인가요? 어떤 지명인가요? 담배 공장의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담배 공장. 네. 발도르프 학교라는 것이 1919년에 네. 9월에 처음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사회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옛 사회 그러니까 이어져 온 옛 사회의 형식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세계가 새로운 방향 설정을 찾고 있을 때 그 독일의 발도르프라는 담배 공장의 사장님이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그 인지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가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는 공장 이름이었고 네, 네.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도하신 분은 루돌프 슈타인이라고 네. 하는 독일에서 시작됐다. 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네.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시점으로 벌써 100년이 넘어가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학교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1919년 9월에 시작됐고 2019년도에 100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가 그 기념을 한 특이한 해였죠. 네. 아주.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게 교육이 도입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발도르프 교육이 그렇게 유럽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그러니까 1994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4차 교육장관 회의에서 이 발도르프 교육이 21세기 개혁 교육의 모델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아져서 힘을 모아 2002년도에 처음으로 과천에 있는 과천에서 과천 자유학교라는 이름으로 발도르프 학교가 시작이 되었죠. 2002년이면은 지금 한 20년 좀 넘었네요. 그렇죠. 23년째 얘기했죠. 네. 네. 또 월드컵 때 들어왔던.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뭐 길면 길지만 또 그렇게 또 아주 긴 기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도르프의 현황이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총 저희가 있는 건가요? 본부가 있고 뭐 지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국 조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교육은 이제 발도르프 학교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로 15개의 학교가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연합 아래서 그 발도르프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전체 본사에서 뭐 지역으로 파견해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자체적으로 모여서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신청해서 그 연합 안에 들어오는 이런 개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발도르프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인천에는 없었었는데, 네. 인천에 발도르프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는 연합이 없었어요. 연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때 예전에는 교사연합과 발도르프에 속한 교사연합과 학부모연합이 따로 있다가 최근 몇 년 전에 합쳐지게 된 게 그러니까 한국 발도르프 교육협회가 연합이 된 거죠. 아, 네. 네. 자, 그럼 서서히 한번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요. 뭐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들 자녀들을 발도르프에 보내시면서 받았던 교육들을 얘기하시다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최하영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5년 차 됐다고 그러셨죠? 네. 큰아이가? 네. 큰아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12살 됐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아예 발도르프로 네, 그렇죠. 입학을 1학년부터 1학년부터? 네, 시켰습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안양이시고 네. 안양의 발도르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도르프 연합체가 조직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 찾아가서 직접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 발도르프 교육을 알게 된 건 아이가 4살 때 그거보다 이제 입학보다 좀 더 앞서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굳힌 거는 이제 입학할 시점쯤부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발도르프 교육을 좀 탐구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부모 입장에서 첫 아이고 그리고 특히 이것을 제도권 교육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결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은 이게 학교를 하루라도 빠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12년 개근을 했는데 연탄가스를 맡아서도 막 토하면서도 학교는 갔다 와야 돼. 네. 저도요. 네, 맞아요. 저도 12년 12년 개근했어요. 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던 세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그런 공교육, 제도권 교육을 놔두고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력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라에서 지원도 안 되고 네. 모든 수업료를 다 내가 담당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영 선생님이 부자구나. 저 마음의 부자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네. 근데 내 남편도 거기다 동의를 한다? 네. 어떠셨어요? 처음 그 얘기를 박하 선생님하고 나누셨을 때? 처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처음 아이 이제 양육을 시작하면서 육아서를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받은 책 중에 그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라히마 볼트윈 댄시라는 그 발도르프 교사가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 그 육아서 중에서 이 책을 읽고서 가장 육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 책 안에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만나고 남편하고도 같이 네, 생각을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발도르프는 보내면 우리에게 더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발도르프 교육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혹시 끌렸다는 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네. 끌렸던 대목은 그 보다 평온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함을 느끼는 아이를 기르는데 특별한 힘을 덜 사용할 수 있다. 이 발도르프 교육은. 이 말이 가장 저한테는 왔거든요.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특히나 한국의 부모님들은 뭐 안전부터 교육까지 정말 많은 애를 써서 헬리콥터 맘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 길러진 저나 남편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적은 힘을 들이면서도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발도르프의 교육 목표에 우선 끌리셨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경쟁의 초경쟁 사회고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모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불합리함 이런 걸 처음부터 좀 느끼셨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제가 긴장도가 높고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12년을 졸업하고 또 직장에서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를 나타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서려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걸 뒤돌아 봤을 때 과연 지금 내가 행복한가? 또 네,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게 뭐 스케줄이 아이와 나의 스케줄 외에는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육아하는 동안.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아까 그 책에서 저한테 왔던 구절이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를 마련해주고 싶고 그런 어른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렇게 못 커왔고 못 살아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키워주고 싶은데 마침 또 이 교육은 그렇게 마련해 줄 수 있지만 특별한 힘은 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끌렸고 또 그 발도르프 교육은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본연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말하자면 나는 동그라미, 어떤 아이는 세모, 어떤 아이는 네모로 태어났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 볼트 너트처럼 이 사회에서 세모를 원하면 동그라미인 내가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모로 태어났는데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나를 막 찌그락빠그락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저는 겪고 살아왔고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회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교육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사회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거나 찾으면 된다. 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본연의 모습을 오롯이 인정하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남편도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서 동의해 주셨고요. 네네네. 네. 자, 우리 이화연 선생님은 네. 지금 자녀분이 벌써 12년을 여기서 공부를 했다라고 제가 네, 그래서 들었어요. 올해 1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담임 과정을 마치고 네. 그것은 인천에 있는 인천 발도르프 학교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상급을 가기 위해 안양 발도르프 학교로 온 것이죠. 8학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 중학교 과정으로 따지면 2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는 담임 과정이요. 담임 과정. 네. 그다음에 그 이상은 중3부터 고3, 그걸 9학년부터 12학년을 상급 과정이라고 해요. 두 차이는 뭘까요? 담임 과정은, 제가 느끼기엔 아이들의, 담임 과정은 가장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의 본성을 가장 많이, 네. 세워줄 수 있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학문에 대한,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상은 선하다는 것들을 그 교과 과정 안에서 많이 배워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상급에 가서는 보다 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전문적인 교육 과정으로 바뀌는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이제 일반 제도권 교육에서 하는 교육과는 완전히 좀 개념 자체가 좀 틀리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도권 교육에서는 어떤 국영수 배우고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담임 과정에서는 뭐 국영수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네. 1학년, 이제 1학년, 3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네. 과정에서는 우리는 제도권 교육에서는 국어, 네. 수학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말과 글, 뭐 수와 셈 이런 수업들, 또 오이리즘이나 그리고 많은 수업들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상상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들을 우리가 제도권 교육에서 국어, 수학 이렇게 시간표가 짜듯이 되어진 게 아니고, 이 발도르프 교육 과정의 그 하나의 예는 주기 집중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과 글을 3주 동안 계속 오전 수업은 하는 거예요. 오전 아침부터 오전 수업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수업을 3에서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 네. 뭐 이렇게 3에서 4주, 네, 3, 4주, 5주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학기에서 그 수업은 다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학기가 됐을 때. 그래서 그 우리말과 글이라는 에폭 주제 수업, 그다음에 수와 셈이라는 것, 그다음에 형태 그리기 수업도 있고, 네. 그런 수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1, 2, 3학년을 지나면서 4학년에 동래학이라는 수업이 들어가요. 네, 동래학이라는 수업이 들어가고, 그 동래학은 5학년쯤 되면 지리학 수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과목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상급에 가면, 마치 상급도 똑같이 주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수업, 수학 수업, 과학 수업, 물리학 수업, 생물학 수업 이런 것들이 주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 제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45분이나 50분 단위로 과목들을 바꿔가는 거를 마치 블록 수업처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집중 기간에 이렇게 한다는 차이 정도로 좀 이제 느껴졌어요. 네. 제가 잠깐 부연을 하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세부적인 네. 부분이라면 이제 전체적인 교육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부터 출발을 해서 네.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어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뭐 형태 그리기든 미술 수업이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시작해서 움직임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시작해서 내가 움직임이 여기까지 되고 안 되고 내 발달이 여기까지 됐고 안 됐고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교사도 그걸 체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아까 동네학도 하고 우리 동네 가운데 이제 뭐 일반 학교에서도 나와 가족과 그리고 작은 동네와 사회와 이렇게 나아가듯이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도 동네학을 하고 지리 수업, 한국 지리를 하고 또 세계 지리, 역사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형태는 비슷하지만 또 수업 구현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이화연 선생님께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바람의 노래 듣고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있다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 자, 발도르프의 어떤 학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이제 노래를 잠깐 들었는데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화연 선생님. 네. 우리 자녀가 지금 어쨌든 12년의 기간을 이 발도르프에서 보냈는데, 네. 결과적으로 네. 부모님 잘 보냈다. 저는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이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아이를 신뢰하고 있고 네.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힘을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아이는 1월에 졸업을 했고 뭐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거는, 현재 대안학교를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발도르프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공교육을 받지 못한, 제도권 교육에 있지 못한 미련과 조금 부러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못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내가 발도르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걸 경험해보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이의 모습,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시험대에 올라 있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 제가 발도르프 교육을 제일 처음 선택한 이유도 저는 그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의 힘을 믿고 싶었고 그걸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믿음대로 아이가 자기의 내면에 좀 단단해진 그런 네, 느낌이 단단해지고 자기 색깔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희망 담긴 얘기는 아니시고. 희망. 아니 그거는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희망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최영 선생님은 지금 현재 5년 차.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자녀의 절반 안 정도, 반도 안 되죠. 아직 약간 안 되셨는데, 선생님이 이미 우리 최영 선생님의 자녀분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차 동안에 지켜봤었던 아이의 모습과 아이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5년, 그러니까 지금 5년 차인데 5년 안에서도 슬럼프가 사실은 한 2번 왔어요. 첫 번째 온 슬럼프는, 다른 그 제도권 밖에 소수가 모여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뭐 성당에서 만나는 친구 또 기존에 뭐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울렸던 친구들과는 다른 나 혼자만 다른 걸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교과 과정이 다르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이질감 이런 걸로 좀 힘들어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안산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한 2년 정도 안산에서 안양으로 통학을 시키면서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러니까 공교육 일반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통학하는 아이들 일반 학교에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될까요? 뭐 1,000여 명의 학생들과 다른 방향으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아이가 그 뚫고 나가는 그 힘이 그때는 저학년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였고 이 본인도 이 교육에 대한 확신 없이 엄마의 어떤 부모의 어떤 그 선택으로 이 학교를 다니게 된 입장이다 보니까 나만 왜 다를까? 나는 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했었던. 네, 둘째가 몇 살인가요? 둘째는 3학년이고 10살. 역시 같이 발도르프. 그쵸. 이제 입학한 지 둘째는 이제 3년 차가 되고. 네. 우리 이화연 선생님은 네. 아이가 한 명입니다. 하나 네. 보시고, 네. 둘째는 만족해해요? 최영 선생님? 네, 이제 두 아이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아이는 좀 생각이 많고 자기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을 이렇게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뭐 내면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아이라면 둘째는 좀 외향적인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를 많이 추구하고 학교에서 하는 그 저학년의 프로그램들은 뭐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놀아요. 네. 놀고 늘 뭐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가고 산으로 가고 그런 움직임이 많은 그런 교육을 이제 1, 2학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재밌어해서 언니가 내가 엄마 나는 이 학교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한번 가끔 했었을 때 그 작은 아이는
불안해했죠. 네. 난 너무 여기 좋은데 네. 언니 때문에 나도 같이 전학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하곤 네. 했었어요. 자, 제가 두 가지가 궁금증. 아마 일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우리 교과 중심의 아이들이 따라가는 학력 수준과 이렇게 자연과 버타기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 학력에 있어서의 어떤 수준이 일반 아이들과의 비교했을 때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결국 이것이 뭐 대입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대입을 칠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 두 번째가 이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쵸? 네. 네. 자, 한번 두 가지 좀 어떤가요? 먼저 교육 수준에 대해서, 아이들 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학력에 대한 문제가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관점을 좀 더 달리 보면 학력이란 것,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학력, 대입을 위한 학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미치지 못한다는 게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를 가거나 명문대를 가기 위한 그런 수능 점수를 네. 얻기 위한 학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공부를 내가 마음 먹고 난 이제 정말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네. 그 힘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부분에 저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믿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든 대학은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내가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걸 시작할 때 그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키워가면서 갈 수 있는 의지적인 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작은 예를 하나 제가 부연을 해보면 저희 아이가 5학년이에요. 4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 문제집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따로 없어요. 발도르프 교육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교재를 채택하거나 주로 만드시는데 그 어떤 뭐 핀란드에 있는 어떤 교재의 일부를 발췌해 와서 그 문제집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 수업을 4년 동안 해왔죠. 3년 동안 하고 4학년 때 수학 교재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든 아이들은 드디어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그동안은 의지 교육을 받았었던 아이예요. 네. 그게 의지로 이제 많이 차올랐겠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고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자마자 앞에 이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다 그 이제 저희 큰아이 반 아이들이 그 문제집을 받아들고 다 엎드려가지고 그게 숙제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집 받은 날인데 너무 기쁨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문제집을 코를 박고 열심히 푸는 장면을 보고 그 부모인 저희들이 이렇게 의지가 키워온 거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저는 옛날 생각을 하면 문제집, 뭐 학습지 이런 거를 이만큼 받으면 숙제가 많으니까 그걸 문제집을 다 뜯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쫙 나눠준 다음에 다 풀게 만들어서 한 장 다 걷어갖고 다시 묶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차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지연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문제가 잘 안 풀리죠. 지금은 5학년이니까 수학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풀리는 문제는 풀릴 때까지 뭐 하루고 이틀이고 몇 번을 더 풀어보고 물어보기 전에 충분히 풀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제가 일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도권에서 주는 교육, 주입식 교육, 주는 교육을 받다가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을 내가 이렇게 취하는 교육, 내가 만들어가는 교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유, 감동이네요. 아이들 그런 모습. 네. 네. 자, 두 번째 또 현실적인 문제. 수업료가 어느 정도나 들까요? 먼저 그 전에 우리 이제 졸업한 우리 네. 자녀분은 사교육은 따로 학원 같은 경우. 사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가 네. 아빠가 기타 치는 걸 워낙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 어깨 너머로 아빠가 기타 치는 것을 봤죠. 네. 근데 실은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미디어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자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학교가 그렇게 정했지만 집의 환경이 또는 아빠의 그 일렉 기타를 보고 한순간 이제 애가 그러니까 스며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일렉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상의 후에 중학교 1학년, 7학년이죠. 7학년 때부터 그 동네 앞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에서 네, 네. 기타를 배운 그거 정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어 해서 레슨을 받고 있는 것 정도 외에 사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학교에다가 내는 등록금은 어느 정도예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체 그 n분의 1로 그러겠죠. 수업료를 예.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처음 입학했을 때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해요. 입학생이 뭐 유치원생 원수도 줄어들고 초등학교도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도 공교육에서 제도권도 문을 닫는 학교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어린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의 여파로 안양 발도르프 학교도 재정적으로 조금씩 이제 개인 부담금이 올라가는데 학원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다니는 정도의 월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택했을 때 그 월사금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고려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저 때도 벌써 뭐 30년도 넘은 그때도 학원을 2-3개씩 다녔는데 지금은 뭐 요일별로 다 다른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도 특별 활동을 하면서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도 다니는 걸로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또 학교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 보이지만 가외 쪽으로 제도권 학교 다녔을 때 다니는 사교육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외려 쌀 수도 있겠다.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겠죠.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제 저희가 예술 교육이 좀 많잖아요. 교육과정 네네. 안에. 그래서 악기 레슨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정말 사교육을 이렇게 요일별로 다니는 거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떤 큰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무슨 세계적인 기업 본부가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건물도 있고 그 안에서 교사도 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뜻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발도르프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각 학교마다의 어떤 교육의 방법, 뭐라 그럴까 교과 내용 이런 것들도 다 각자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발도르프 교육 과정이란 게 이미 따로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상황이 작은 학교, 또 큰 학교,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학교가 있지만 그 기본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그 안에서 약간의 이제 전체 큰 구조 안에서는 동일한데 차이가, 그 안에서 각자의 개별성에 따라서 그렇죠. 학교의 그 규모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체계가 제대로 잡힌 학교는 발도르프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목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뭐 오이리즘이라든가 뭐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지만 또 상급에 가면 막 그 그 금속 공예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좋은 큰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 시설이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학교와의 협력 과정, 연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수급이 되시는 건가요? 일단 발도르프 독일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 대학 사범대학을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할 교사들을 위한 그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 그 교사 양성. 양성 협회가 있고 양성 과정이 있고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되지요. 그런데 꼭 굳이 그 양성 과정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사가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발도르프의 바탕인 인지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신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배움의 자세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배우면서 함께 하고 있죠. 아이들을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반 제도권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학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특별히 간섭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학교 규모가 작고 하면 그리고 진짜 중앙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간의 유대 관계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역할,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좀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안양 쪽에서는? 하세요. 네, 교사회와 그 학부모회가 달리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같이 회의를 또 이제 교과 과정 수업에 관련된 회의는 교사회에서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과 그 전체 뭐 이렇게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 이런 것들은 같이 회의를 해요. 교사회와 부모회가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식사도 애들 급식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고.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외부에서 네, 해서. 이렇게 네네 받아서 어쨌든 하는. 그런 것들 비용, 선생님들 급여, 또 나중에 선생님들 채용할 때도 학부모님들이 관여가 되나요?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네네. 학교 자체적으로 하시고. 아니, 교사회 안에서. 교사회 안에서. 네. 아, 그럼 교사들도 나름대로 그 안에 또 일반 기관 제도권과는 다른 또 교사의 모임의 형성이 또 되겠네요. 그러면 교사들도. 그렇죠. 그리고 이 안양학교에 교사 모임이 있지만 연합회 교사 모임이 또 있고 그 연합회 안에서도 과목 교사 모임이 있어요. 역사 교과 과목, 네네. 국어과 과목 뭐 이렇게 해서 과목 교과 교사 모임도 있어서 각각 그 아이들을 만날 때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교육을 위한 공부들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교환 교수도 하고 교환 학생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네, 안양 발도르프 학교 상급에서 또 부산 발도르프 학교 상급으로 교환 학생을 보내기도 하고 교환 교수를 보내기도 하고. 야, 이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제도권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사학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희 아이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2012년도였고요. 그때는 학교가 워낙 작아서 그냥 선생님들은 저희가 내는 교육비의 일부를 이제 급여로 가져가시는 정도였지요. 거의 선생님들이 희생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안양학교 같은 경우도 4대 보험도 들어가고 네. 퇴직금도 적립이 되고 이제는 그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고 네. 말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급식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 1학년 때는 부모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거나 도시락을 싸가거나 그렇게 하다가 대한교육연대에서 끊임없는 운동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그 급식비를 주방을 만들거나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영양사를 그렇죠. 하거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돈으로 식재료를 사서 점심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발전했습니다. 초기에 어쨌든 고생하셨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이 가야죠. 네, 그러겠죠. 네. 예. 자, 어쨌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만족하시니까 계속 보내실 거고,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또 변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 입장에서 제도권 교육에 안 보냈을 때, 물론 아이가 느끼는 입장이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발도르프 교육 자체가 100% 선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돼요. 한국적인 환경에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최영 선생님, 더 말씀 주신다면? 특별히 글쎄요,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5년 차라 그런지 아쉬움보다는 이웃 아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심심한 상황을 잘 견뎌요. 아, 네. 지금 뭐 어른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뭐 미디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심해서 혼자 사요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매체에 의존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스스로 놀거리를 찾고 또 만들어요. 뭐 교과 과정 중에 수공예 수업도 있고 또 몸놀림으로 서커스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악기 수업도 있기 때문에 악기 연습도 집에서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운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집에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그 심심함을 잘 메꾸더라고요. 네, 노는 법을 잘 아는군요. 네네, 그쵸. 그래서 진짜 제대로 놀 줄 아는구나. 그걸 또 즐기고 또 이렇게 성당에 가보면 아이들을 또 이끌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것에 아직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안 시킨 거죠. 그것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심함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창안도 하고 나중에는 진짜 뭐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이 좀 이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대안교육을 찾으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모님들한테 여러 대안교육이 있지만 우리 발도르프 교육으로 오십시오. 오신다면 저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우리 발도르프 교육에 오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하신다고 할 경우를 상정하고 한번 이하연 선생님께서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발도르프 교육에 제가 매료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각 성장하는 아이들의 시기별에 맞는 교육을 했다는 거 하고 한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개별성을 가장 많이 발현할 수 있도록 어른, 교사와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아주 바른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만 12년의 과정을 마친 저는 아직 발도르프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과 여전히 공부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이를 단순히 내가 이 학교에 보냈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채울 수 있는 부모도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 그 시간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들을 키워드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앞에 같이 온 이제 선생님이랑 같은 의견이 있는데 이 끊임없이 부모를 학습을 시켜요.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학교에서 어떤 뭐 위원회 체벌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아이를 체벌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모와 함께 이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고 어떻게 아이를 도와줘서 이 상황을 아이가 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걸 교사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저는 이제 겨우 5년 차인데 저의 삶의 태도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승진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어떻게 보면 물질에 굉장히 치중해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아이를 깨워서 그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른도 함께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즘 인문학 강의 많이 들으러 쫓아다니잖아요. 저도 유튜브나 또 이렇게 통해서 많이 인문학 강의 듣고 하는데 이 안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는 게 느껴져요. 아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같이 교육이 되고 성장하는 그런 교육이 발도로프다. 네. 그리고 그 교육은 단지 성공지향적인 결과 중심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를 스스로 서게끔 만드는 전인교육의 말 그대로의 전인교육. 그래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자기 인생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준비한 거에 반도 못 하셨을 텐데, 네, 아쉽지만 오늘 첫째 시간을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직접 자녀들을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리얼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들어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과연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네. 네. 사춘기를 접어든 아이들. 네, 약속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먼 지역에서 여기 안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노래 듣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오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닿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내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